김상현입니다. 일단은 저한테 이쪽 주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재무관리 쪽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여러 선배님들이나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원래 이걸 논하는 게 답일 것 같으나 이제 제 쪽에서 약간 다른 시각에서 좀 보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는 관점에서 제가 이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 이제 저도 뭐 별 크게 시청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이쪽이야 뭐 그 제도나 이런 거 잘 안 보다가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저는 한국방송공사 정도면은 이쪽에 관한 특별법이 좀 있겠구나. 내가 먼저 이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특별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법이 없는 기관이구나. 그런데도 그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다니 거의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재밌는 기관이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방송법으로 규제가 되면서 방송법의 내부에 한국방송공사 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법은 없는데 방송법 내에 한국방송공사라는 별도의 절이 있어서 거기서 이 규제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거래소라든지 이런 걸 규제하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거래소도 한국거래소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자본시장통합법 내에 한국거래소 조항, 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쭉 읽어봤더니 이제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주로 기업 쪽을 좀 보는 사람이어서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이제 되게 모든 걸 파악을 하고 이러는데 지배구조들이 이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공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 물론 그러면서 그 공사의 주요 출자자가 이제 누가 되는가를 봤더니 이제 정부가 주요 출자자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공사라는 게 좀 성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특별법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회사법에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로도 설립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걸 설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도 KBS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물어보기 힘들다. KBS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러고 힘드냐.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KBS에 전화 걸기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전화를 안 받는 거 안 받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급해서 그러면 정보안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보 공개 청구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보안 정도는 되게 다 올라오는데 이것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좋다. 그럼 애니멀 리포트라도 좀 보자. 연차 보고서라도 보자고 보려고 그랬더니 한 6페이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데 제가 뭐 호주 국영방송이란 이런 데를 조사해 보니까 연차 보고서가 되게 이제 두껍게 돼가지고 그걸 공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BS가 참 뭘 많이 안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조사를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담당 공무원하고도 좀 통화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글을 써왔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9페이지 지금 저희 유인물 9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 회사와 다르게 일반 회사들은 되게 주주가 가장 주요한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주주가 의사결정 기관이면서 그 주주가 만든 정관에 따라서 회사가 통제가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보니까 방송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는 주주 개념이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요 출자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좌우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이사회에다가 정관을 재개정권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게 주주 개념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정관의 재개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치 이사회가 주주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런 특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 그런 걸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와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는 게 공공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적 방송, 저는 이제 사적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SBS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추구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지금 이제 KBS 같은 경우는 그 사적 이득의 극대화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 주로 이제 강조되는 기관이면서 약간의 특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주주총회라는 개념이 없고 정관의 이사회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사회에 가서 조항을 쭉 읽어봤더니 이사회의 기능이란 이런 거다 하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지원관의 조금 전에 제 개정권과 그 다음에 경영평가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사들의 그 책임이라는 게 어디 범주까지냐, 이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된 게 권한과 책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이 어디까지인가가 좀 훑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책임 관련 조항들이. 그래서 아하, 여기는 좀 참 약간 특이한 경우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지배구조 내에서 소위 말해서 집행기관이라는 개념이 이제 동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그 다음에 임원, 그 다음에 부장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기구를 두고 있고, 그 중에 사장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사장이 결국에는 경영 책임을 이제 부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 책임이 일반적으로 사장과 이사회가 연대해서 지는 걸로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KBS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사회는 책임을 안 지고 주로 이제 집행기구인 사장이 책임을 다 지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 직원의 임명권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사장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게 이사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보고가 되게 그런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 그래서 이제 그럼 이사회하고 사무국하고 좀 통화를 해봐야지. 전화했는데 또 사무국에서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월급 도대체 얼마나 받는지 좀 알아보자고 전화했는데 또 오리를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통위에 전화해가지고 이사 월급이 얼마 된지 아세요? 물어봤더니 거기도 나도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그래서 이사 월급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사 월급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사분들이 이제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봤더니, 이사는 전부 다 비상근으로 돼 있더라고요. 비상근이면서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정관의 개정권은 이사회에 있대 방통위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은 그 소위 말해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그 도덕적 해이에 관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직원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특별 상여금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을까? 어디 봤는데 사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감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주고 난 뒤에 이제 와서 때리는 거죠. 왜 줬냐 그러고.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인 거죠. 먹고 나가는 사람한테 대책 없는 거죠. 그만뒀으면, 예를 들자면은 퇴직금으로 왕창 줬다 하죠. 왕창 주고 나서 퇴직해버렸으면 어떻게 회수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조가 지금 돼 있구나. 그래서 상호간의 어떤 통제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제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작동하는 게 있어야 되고 사후적으로도 작동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게 뭐로 규결되냐면은 이제 그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방송의 질이 나빠져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규결이 될 건데, 이제 방송의 질은 나빠졌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건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거니까요. 그래서 KBS가 매출도 거의 전체 방송 산업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매출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되게 크고, 또 여러 가지 걸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뉴스야 조금 전에 모르겠고요. 저도 요즘에 정도전도 보고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잘 만드나 보다. 그런데 그럼 재무 쪽은 어떨까 하고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그 재무 쪽을 봤더니 매출이 이제 보시다시피 11페이지에 보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좀 정체적인 정체지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기 순이익이 들쑥날쑥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KBS 자체도 이걸 이제 많이 문제를 이제 유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보면은 MBC나 그 SBS에 비해서 이 매출은 이 방송사가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서도 수익성은 상당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디지털 쪽 그 지원 쪽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KBS가 상당히 많이 악화됐다. 이제 그걸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산업 쪽을 지원하면서 많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냐라는 것도 있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이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KBS가 이제 요지가 뭐냐면은 수신료를 2,500원에 4,000원을 올려달라 이제 이걸 이제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BS가 제시한 자료들을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수신료가 처음에는 제 GNP 대비 또는 GDP GNI 대비 뭐 높을 줄 알았더니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에 비하면은 그 수신료가 높지 않더라.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KBS가 임금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수신료도 비싸게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12페이지 보시면은 임금은 모르겠고 수신료는 적어도 굉장히 높은 건 아니다. 뭐 이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영방송이 이 매출을 현재와 같은 매출 규모를 유지를 하려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를 생각한다면은 수신료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공영방송의 매출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 직원들의 이제 임금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봤는데 13페이지에 나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KBS 직원 평균 보수가 나오는데 뭐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MBC나 뭐 SBS에 비해서 턱없이 높거나 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라는 게 되게 공용기구들은 그 벤치마크 대상에서 맞춰주거든요. 그 비슷하게 유도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KBS도 MBC나 SBS의 수준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준 것 같더라고요. 좌우지간 근데 뭐 그건 좋은데 이제 그 증가율이 보시면은 제가 표 6에 보시면은 13페이지에 4% 3% 하다 느닷없이 한 8%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증가율이라는 게 좀 이게 어떤 안정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기분 좋으시면 그냥 왕창 올려서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당기순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확 올려준다는 게 그러면 좀 고통분담을 좀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상위 직급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또 임금이 조정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KBS의 임금이 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다. SBS나 MBC에 비해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임금이 낮냐. 이제 이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방송사 임금이 높긴 높죠. 다른 공기에 비해서. 높긴 높은데 KBS 자체만 본다면은 뭐 MBC나 SBS보다 크게 뭐 높거나 낮은 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재무 상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무 상황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좀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방송사들하고도 같이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보면 규제 및 지배구조 같은 걸 좀 봤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 및 지배구조 쪽으로 보면은 주로 그 권한 위주로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째 줄에 보시면 권한 위주로 규정이 돼서 경영에 대한 책임 조항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감사원 구조로만 돼 있다. 그래서 정관 자체도 보면은 방송법은 물론 정관도 경영 책임을 사장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사장님 힘이 제일 셉니다. 이 기구에서는. 책임도 사장 혼자 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 터지면 노조하고 사장하고만 서로 완전히 싸우는 구조구나. 그래서 이 경영층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여기는 사장 한 명하고 사장이 임명한 사람 몇 명, 주위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 노조하고 싸우는 구조로 돼 있구나. 이 사회와는 전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일단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통위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럼 도대체 이렇게 이 사회라는 그 구조 자체가 뭐냐면 여당, 야당 목으로 이렇게 다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 자체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구로 돼 있는데 그건 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도
회계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회사의 공통적인 이익이 있고 그걸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이사회 구조나 사장 시스템, 집행기구 시스템은 사장과 노조 또는 어떤 그 모럴 해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 기관 간의 갈등 구조로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사장이 임명되면 사장만 이제 타켓으로 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걸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예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예산의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KBS 자체가 그럼 공기업이냐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KBS가 공기업이냐고 물어봤더니 KBS 방통법에 보면은 정부 기업 예산법을 규정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KBS 자체가 공기업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KBS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부 통제는 실질적으로는 작동 안 한다는 거죠. 사전적으로는. 사후적으로 감사만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 기관이구나. 그러니까 국회는 적어도 국민한테 통제라도 받는데 여기는 사후적으로만 그 통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특히 예산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아주 파워가 센 조직이다. 제가 이제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쭉 보면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서 어떤 소위 말해서 애뉴얼 리포트나 그런 것에 대해 그런 쪽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자기가 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뭘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그걸 검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약속을 하고 스스로 구현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건 밖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결과물만을 보고 KBS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 시스템은 뭐냐면 KBS가 계속 이제 저희가 KBS를 듣다 보면 뭐 공영성을 뭐 준수하겠다, 뭐 강화시키겠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멘트가.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약속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과물만 가지고 약속만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공영성을 충분히 구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한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한가 하고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14페이지 보면 문제점에 제가 그걸 좀 적어놨는데요. 이제 결국 뭐냐면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KBS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방송 제작에 아주 전문성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이제 경영 경제 쪽에서는 홀더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데요. 특수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착취를 하는 경제적 착취를 하는 걸 홀더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 시스템 메커니즘 같은 M&A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급 체인을 바꿔버린다든지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노조 같은 경우 방송의 제작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방송 제작을 거부한다든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명문성을 얻어서 뭐 거부하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항상 세상 사례라는 게 사적 이득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서로 통제하는 메커니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제가 방송법을 보면서는 모르겠다. 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의 하나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뭐 성과급을 많이 준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외주 제작 같은 것을 상당히 비용을 고코스트를 들이면서 한다든지 이게 1조 5천억이나 되는 매출이니까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통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겠냐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는 얼마나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걸리면은 이제 혼나는 거니까요. 누구나 다. 근데 문제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생각했던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15페이지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방송 제작이나 편성에 관한 어떤 객관성이나 공공성 같은 경우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재무적 책임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에 가서 보시면은
신분 보장 조항이 딱 있다 이 말입니다. 신분 보장 조항이 있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 신분 보장 조항입니다.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조항인데 이게 방송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한한 신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카운터빌리티 재무적 문제를 발생한 거에 대한 신분 보장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신분 보장 조항이라는 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분 보장이 강하게 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해외 NHK나 다 조사해 보니까 어카운터빌리티 즉 재무적 책임에 관해서는 다 일반 회사가 똑같습니다. 공영방송 거예요. 근데 그런 조항 메커니즘이 전혀 없다. 조항도 없고 메커니즘도 없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사들의 KBS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결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 주저리주저리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한번 다음 읽어보시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면 이겁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일단은 뭐냐면은 KBS라는 게 운영이 될 때 약속 실행 책임의 순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들한테 이렇게 세금 수신료라는 공적 부담과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이것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 받고 있는데 그걸 받는 대신 내가 도대체 내 미션이 뭐다. 내가 약속을 국민들한테 받는 대신 뭘 하겠다. 약속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송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비용 최소화 원칙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 반대로 사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 극대화 원칙이지만은 공공방송 경우에는 비용 최소화 원칙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방송법이라든지 정관에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조항들이 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지 국민들이 추가 부담을 좀 들더라도 내가 해볼만 하다. KBS가 뭐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돈 더 낼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 나 4,000원 낼게. 이런 이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빨리 마치겠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영방송 사이즈가 또 BBC나 이런 데 비하면 작더라고요. 근데 작은데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BBC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무조건 키우는 게 답이냐 또 공영방송이 사적 방송과 경쟁하는 게 맞냐 드라마나 쇼 같은 게 맞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영 부분 쪽에서 공적 사회 시장이 메커니즘이 붕괴되거나 또 실패하는 분야 쪽을 강화시키고 또 사회 전체의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사회와 집행기구가 연대하여서 적어도 재무적 책임은 지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사회가 사장편을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사회 책임이 전혀 없을 때는 이사회라는 것은 사장이 혼자 죽도록 고생해도 놔둬버리는 특히 야권이나 야권 야권에 추천하신 분들은 아예 사장과 정반대 의견만 계속 제시하는 그래서 그러면은 어카운팅 쪽에서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현행법보다 이사회 기능, 이사회 책임 조항은 좀 상당히 강화시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방송의 독립성 관련해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데모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방송 19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찍을 보시면 사장의 임명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을 이유로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 없이 사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권한의 초과를 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5년에 한 번씩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라는 게 일단 선거에 승리하면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해서 그 이해를 대리해가지고 사장을 임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장은 선언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유로 이분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럼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함께 비용 최소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공공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약 요건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성만이 무조건 목적, 극대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목적이고 그러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사전적으로 발동하는 제약 조건도 될 수 있고 사후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조라는 방송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걸로 일단 간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실제 집행기구로 앉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 방송의 공공성이나 객관성을 깼다. 그러면 그때 발동되는 요건이라는 거죠. 방송의 공공성과 객관성이라는 것은. 아니면은 사장으로 임명될 사람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자면 뭐 과거에 보니까 계속 뭐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괴폐수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었다. 아주 심각하게. 근데 문제는 심각하게 어디까지나가 문제가 되지만요. 그런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반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행 제가 보기에 방송사의 그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사전적으로 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문창극 사태 같은 경우도 말이 이제 그 소문에 떠도는 말입니다만 사장으로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공격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방송의 공공성이나 객관성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한 거다. 따라서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전 법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떤 합리성의 근거의 기준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은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밑에서 쓴 것처럼 공사에 대한 주요 출자자는 국민이고 선거를 통해 승리한 정당의 최고 통수권자에게 임기 기간 동안 부여된 겁니다. 또 다음에 선거로 바뀌면 다른 분이 또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정당에서 의결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임명권자 의사결정의 사전적 합리성은 헌법 및 선거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데모를 해버린다든지 그럼 미리 오지 마라 하고 한다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발동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그건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관 등의 주요 출자자의 집행기구 임명에 대한 중대한 하자 없이 사전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벌칙이 가해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정관을 제가 좀 읽어봤더니 이 뭐 벌칙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 규정에 따른다 이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쪽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노조라든지 노조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근데 노조 쪽에서 어떤 자기의 그 행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약간은 통제하는 그런 조항들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KBS 정관을 좀 고쳐가면서 그 다음에 인사규정도 좀씩 고쳐가면서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제 조건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침해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사장으로 KBS 사장으로 가서 침해했다. 그럼 물러나면 끝입니다. 아니면은 가서 조항 보면은 징역살에 가면 그냥 그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벌칙 조항에 가서 보면. 이게 실제로 작동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만두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정 그렇다면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중대하게 침범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공사가. 뭐 그런 조항을 만들어버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장과 노조와 임원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근데 현행 방송법이나 한국방송통신공사 정관은 그런 상호 견제 메커니즘이라는 게 실제로 작동을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상당히 의구심이 좀 들었다라는 게 제가 파악해본 바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제가 웬만해서 뭐 이렇게 좀 사정을 알거나 뭐 요약을 하고 하지는 않는데 뭐 한 1, 2분만 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경영 책임을 이제 사장한테만 몰다 보니까 노조하고 사장이 1대1 구도가 된다. 따라서 노조의 카운터파트를 키우는 전략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숨은 뜻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발제한 한 파트 같아 보면. 그리고 이 사회는 전부 다 사실은 좀 비상군으로 돼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것도 없으니까 자칫하면 이제 들러리가 되는데 노조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장이 되는 구조로 좀 가는 게 지배 구조의 어떤 우리가 고치는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또 하나는 그 뭐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편성하고 그다음에 회계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편성에서 독립성을 갖다 얘기하면서 당연히 회계 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비용 국서화를 통해서 국민 부담에 어떤 표시를 줄이는 게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적 조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이 상업방송하고 경합할 건 아니거든요. 피해가야 되는데 똑같이 드라마하고 똑같이 쇼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공영방송에다 본래 영역으로 좀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뭐 등치를 키우는 게 아니고 뭐 큰 시장에서 또 다른 어떤 뭐 진입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영방송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서 거기에 맞는 방송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고 서로 인간과 정부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다가 있고요. 그리고 노조의 어떤 잘못된 버릇이죠. 우선 반대하고 보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뭔가 좀 선점하고 양보를 하면서, 뭐 뒤에 이제 아마 황금 교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면계약이랄까 이런 게 나오는 어떤 이제 좀 약간의 뭐랄까 이제 그 나쁜 의미의 뭐랄까 자기네들의 먹이 사슬 구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객관성, 뭐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 뭐 하는 이런 의미의 어떤 왜곡된 공정성이 아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국민까지 좀 들어간 좀 견제가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보면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우리 이제 황건 교수님 아마 제일 뭐 그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실제 뭐 우리가 이제 KBS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고발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사로서 그때 화나셨던 거 지금 말씀하셔도 좋고, 그래서 10분 정도 나토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황건 교수님, 토론 내용이지만 아까 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보완을, 전반적으로는 그 분위기는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 KBS가 아까 몇 가지만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준다니까. 첫째는 KBS가 특별법이 있었어요. KBS 조직에 관한 법이 9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왜 그게 없어졌냐면, KBS 특별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것도 없었는데 조직법이 방송법, 옛날 방송법입니다. 그러니까 87년에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방송법 심의법이 다시 분화돼 나옵니다. 언론기본법으로 가지고 통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방송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방송법에 KBS 관한 조항들이 있었어요. 한 챕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챕터에 뭐가 있었냐면, 수신료를 걷는 주체가 방송위원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옛날 방송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전 방송위원회 말고요. 아주 옛날에 심의위원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신료를 KBS가 독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영방송이라는 방송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공영이라는 이름을 건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MBC도 달라고 그럴 수 있고요. 형식상으로 따지면 EBS도 물론 다른 출판돼야 되고요. 또 뭐 크게 보면은 그 뒤에 생긴 여러 가지 공공 채널들이 다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독식하기 위해서 따지는 그 챕터 하나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KBS 조직법에 그 수신료를 KBS가 징수하도록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00년에 방송법이 다시 방송위원회 그 이제 통합기재기구로 해서 출범하면서 방송법조 안에 들어가면서 특별법이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있긴 있었죠. 하여간 그거는 그또 특별법이라고 하면은 KBS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애뉴얼 리포트는 안 나오고요. 경영평가 보고서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위원들을 선출해서 매년 내고 있는데요. 여름에 나옵니다. 6월에 발간이 되는데요. 뭐 사실은 좀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뭐하지만, 그거는 그 평가자들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좀그 경영평가위원도 여야 이사회에서 이제 교수들을 나눠 먹기를 하는데 만약에 방송 분야에 뭐 야당 추천하는 교수가 왔다 그러면 또 굉장히 나쁘게 써놓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객관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정관은 사원들 수첩에도 있습니다. 이거 비공개가 아닙니다. 사원들 들고 다니는 수첩에도 이사회 정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회계 문제요. 이거 두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요. 역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KBS가 정치적 독립이나 편성에 대한 독립을 위해서 외부 기재를 안 받는다는 것은 뭐 그게 실제는 지금 상당히 왜곡된 구조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데 그럼 회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받는다, 감시 안 받는다는 거는 정부가 몇 번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도가 2004년인가 5년에 정현주 사장 때 했었어요. 정현주 사장 때 그 당시 방송위원회가 회계에 대해서 공기업 이런 거에 준해서 우리가 하겠다. 일반 공기업에 준해서 하겠다 얘기했는데 정현주 사장이 그때 펄펄 뛰고 나섰습니다. 정권의 방송장악 뭐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저를 만났어요. 제가 지금 사장님 계신 게 장악한 건데요. 무슨 또 장악을 합니까? 네, 그러겠다가 그러니까 이제 직원 노조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나와서 이제 그래서 그 혼자 반대해가지고 결국 그 당시 못됐고요. 공기업에 지금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공기업 대상에 들어갈 게 2007년도에 공기업에 관한 무슨 법인지 모르지만 거기 대상을 집어넣는데 KBS도 들어가 있었어요. 1차 초안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정권 말기죠. 2000년 참여정부 말기에 그 당시 전병헌 의원이 그걸 뺐습니다. 노조하고 합의해가지고 KBS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KBS는 공기업의 대상이 안 돼요. 공공기관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회계만 준해서 받는 것이 하는 것이 공기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전병헌 의원이 노조하고 짜가지고 정권 말기에 이걸 빼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독립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영방송에 대해서 뭐 이따 제 얘기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공영방송은 최소, 비용의 원칙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넘치지 않는 충분한 지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넘치지 않는 충분한 지원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학계에서 받아들이는 건데요. 왜냐하면 BBC도 보면은 저게 굉장히 풍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다른 민간 방송보다는 인력도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 비용도 큽니다. 의외로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런 큰 공영방송은 비교적 비용이 상업방송보다는 큰 축에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퀄리티를 높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구조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그 조직 운영 비용이 민간 회사보다는 비교적 높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는 뭐냐면 이익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아요. BBC만 해도 국내 채널 5개에다가 국제 채널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돈이 국제 채널 가지고 돌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전반적으로 민영상으로는 높다. KBS도 마찬가지다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KBS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넘치지 않는 충분한 재원 정도로 봐도 KBS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역대 토론회에서 토론중을 이렇게 길게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처음에 한 2-3페이지에다가 한 10여 페이지 썼는데요. 좀 뭐 1표 위주로 썼습니다. 약간 좀 내용이 부르거든요. 보면 공영방송의 지금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좌파의 전유물입니다. 그죠? 야당의 전유물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외부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적 독립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보수 정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보수 정부는 항상 공영방송에 대한 경영 합리화, 구조 조정 이거를 강하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 사르코지 대통령이에요. 공영방송 구조 조정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주의, 시장 경제나 보수주의자, 보수 정치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영방송은 굉장히 불합리한 정권이고요. 또 대부분의 공영방송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그게 독립된 형태로 공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회사들,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노조가 세요. 노조가 셉니다.
노조가 세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그래서 프랑스가 공영방송이 1, 2, 3 채널이 있었는데 1채널이 지금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94년에 민영화 시켜버렸거든요. 그것도 왜 민영화 시켰냐면 1채널이 가장 공기업으로서 노조가 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KBS 1을 민영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재벌에게 넘겨줬습니다. 출판 재벌에게 넘겨줬는데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1년 사이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이것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지금 구조에 대해서 보수 정부는 항상 칼을 댈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위협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정년주 사장 시절에 과연 데모했는가, 노조가 그렇게 파업을 심하게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잖아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손에 안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정부는 항상 진보 정부로 가면 갈수록 어느 나라든지 공영방송 유착이 돼 있어요. 노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KBS 공영방송이라고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공영방송은 그냥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공사 아니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법 개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없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럼 KBS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자기네들의 현재의 경제적인 자기네들의 그 이득, 지금의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 후생복지에 아주 강한 그 유리한 조건들, 이것들을 지키겠다는 수구적 의지가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걸 겉으로 이데올로기로 포장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대부분 그걸 잘 몰라요. KBS 들어가 보면 그게 얼마나 심한지를 나중에 그 대부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국민들이. 자,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가 재원의 복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와 상업 재원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KBS는 정말 이게 부도덕한 그 공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이게 비공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방쪽의 공석 청구에 대한 것은 약간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방송에게 공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공공수탁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일반 전송체 방식인데요. 공공수탁 방식이라는 건 미국식 방식입니다. 전파라는 것이 국민의 재산이에요. 국민의 재산을 민간 사업자가 받아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미국의 뭐 상업방송들이 그러면 네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공익적 책무로 써라라고 하는 게 공공수탁 이론이고요. 일반 전송체 이론은 유럽 방송, 이제 BBC나 이런 것처럼 국가의 재산이니까 전파를 사용해서 네가 방송을 하니까 이건 민간에게 줘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공익적 내용을 전송한다. 이게 일반 전송체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은 후자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후자에 가깝다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대부분이 공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업이고 또 공공적인 공공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갖고 있거나 법안에 그 규정을 강하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뭐냐면 별도의 책무도 강화시키고요. 책무도 강해요. BBC나 NHK나 이런 독일의 공영방송들은요. 우리 KBS는 방송법 보셨다고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방송하고 KBS가 공적 책무가 똑같습니다. 별도의 공적 책무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국가재난방송 하나 좀 더 하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별도의 책무는 없고요. 그럼 KBS가 거기 우리 지금 방송법의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라고 하는 EBS가 뭐로 규정되어 있느냐면 국가 혹은 공공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채널, 방송 이유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규제 같은 걸 안 받게 시장 점유율 같은 걸 제한해서 예외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특권은 주면서 쉽게 생각하면은 책무는 똑같은.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방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KBS가 왜 SBS하고 똑같냐? 방송 내용이 똑같아도 법으로 그거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왜? 별도의 책무가 없기 때문에. 재난방송 같은 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뭐 그렇다고 재난방송을 SBS가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만 지키면 되니까 우리의 법은 그래서 우리 법이 없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파 정부 우리도 이제 보수 진영이 집권하거나 한나라당이 2004년도에 한번 공영방송법 내놓은 적이 있고요. 야당 시절이지만 기관방송법 내놨다가 뭐 방송장 나왔고 이명박 정부도 이거 하려다가 못했어요. 이 법을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뭐 노조의 전대 반발할 수 있으니까 못하고 그냥 지금 금고 속에 들어간 케이스가 됩니다. 사장이 있는데
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그렇다니까 별도의 법도 없고 책무도 없으니까 특권만 있는 방송이 되다 보니까 국민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오늘 막 발표하신 한상희 교수님도 얘기하기, 이 정보를 알기 힘든데 일반인들은 더욱더 모르는 거죠. KBS가 얼마의 돈을 쓰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돈을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사를 3년 했는데 이사한테도 보고 잘 안 합니다. 제대로 안 갖다 줍니다. 정말 안 갖다 줍니다. 사료를 달라고 소리를 지고 악을 써도 안 갖다 줘요. 막 예를 들면 기술 쪽은 더 합니다. 저가 이거 뭡니까? 이 장비가 도대체 왜 갑자기 200억, 300억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어로 열장을 가요. 약자로. 하나도 몰라요. 약자로. EP, 뭐 DP, 뭐 이러다가 이거 뭡니까? 하다가 2시간 가요. 그러니까 더 골탕을 먹여요, 사람을. 그러니까 KBS 이사하면서 KBS 종사자의 평균 임금 내놓으세요. 안 내놓습니다. KBS가 외부용으로 내는 평균 임금이 한 버전이 한 10개쯤 된대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버전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니까 외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죠. 자,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하신 자료의 통계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왜 광고 수입이라는 게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지금까지 2000년 들어와서 4번을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정이 있으니까 4번 올라가는데요. 국회에 올라간 게 4개인데요. 4개의 상정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의 광고 수입을 안 줄이겠다는 겁니다. 요번에 올리는 거는 뭐 30% 줄이겠다는데 그거는 줄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신료를 1,500원씩 더 받으면 1년에 한 3,00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한 2,500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데요. 2,500억 들어와가지고 모수가 늘어나면 지금의 37%에서 30%로 다운되는 거는 자연히 다운되는 거지 광고 수익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그건 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방통위에 요번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그거 문제 제기하니까 방통위 있는 그 담당자도 그건 속이는 건 맞는데 그런 거 괜히 까발렸다가 뭐 피곤한 거 아닙니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광고 수익 왜 안 줄이냐? 그 나눠준 표,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 표 중에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0년도의 흑자를, 거기 표 1을 보시면 2010년도 흑자가 434억이 났습니다. 이게 뜻밖의 흑자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사했던 해인데요. 그때가 흑자가 많이 났는데 왜 많이 났냐?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사건 나고 나서 굉장히 나빠졌다가 2009년도부터 굉장히 말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광고 시장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지상파 방송이 가장 늦게 광고가 빠집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조그만 방송부터 광고가 빠져요.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지상파 방송부터 광고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때는 확 흑자가 납니다. 갑자기 졸지 이제 난 거죠.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런데 그러면 2004년도에 400억의 흑자가 났다면은 2011년도에 그 밑에 표 1을 보시면 2010년까지 부채가 673억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2011년에 1897억이 되죠. 부채가 확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돈을 벌었으니까 일부러 갚아야만 될 거 아니에요. 갚으면.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늘었어요. 그죠? 왜 늘었을까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분이 여기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뭐냐? 그 당시 노사협약이 이면 계약이 한 10년 이상 이끌어져 왔는데요. 누적인데 이게 되냐면 이게 300억인가가 흑자가 넘어가면은 성과급을 뭐 5% 이상씩 무조건 주게 해놨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흑자가 왕창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창 돈잔치를 했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노사협약을 이면 계약을 해놓은 상태니까.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보면은 적자가 40억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돈을 주면서 그 다음에 임금 협상을 또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임금 협상은 중노위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올해 흑자가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협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노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400억 흑자가 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임금 인상을 또 몇 프로를 더 해주라. 그쵸? 요거 기준이 늘어난 수입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임금 인상률을 몇 프로 올려놨더니 거의 뭐 8%인가 했다는데 그거는 총액이 8%고요. 실제는 한 3, 4%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복지기금, 복지카드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더 보상해서 한 8% 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돈을 그 해에 그럼 왜 400억이라는 걸 그대에 다 상여금으로 다 줘야 되느냐? 왜 줘야 되느냐면 KBS는요 흑자가 나서 그 해에 안 쓰면은 다 국가 환납이에요. 축적이 안 됩니다. 재원이 벌어들인 돈이 벌어들이질 않아요. 회사에 가질 수 이월될 수가 없어요. 연차로 이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돈 버는 애는 월급도 왕창 돈잔치를 연말에 성과급잔치 하고 막 장비 못 산 거 막 삽니다. 그냥 그 지금 방송도 하지 않는 지역 총국에도 그냥 막 HD 중계차 막 몇 개씩 사주고 막 난리를 쳐요. 이게 돈을 벌면 이게 말이 400억이지 훨씬 더 많아요. 왜냐 이게 많이 썼어요 연말에 막 엄청 썼습니다. 이게 막 잘못하면 막 7, 800억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썼어요 연말에 이게 12월달에 막 엄청 쓴 겁니다 추경으로. 그런데 2011년도에 임금 올려놨는데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11년도에 돈을 못 버. 임금을 올렸는데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빚내야죠. 빚내가지고 월급 인상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673억에서 1897억, 2651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KBS 노조가 파업을 열심히 하고 정치혁명님 얘기하지만 실제 목표는 어디냐면 임용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장해 사장한테 그걸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를 가지고 수십 년, 야, 월 5천원씩 주고 우리 BBC처럼 가자. 절대 반대입니다. KBS 노조. 왜? 광고 수익이 있어야 이른바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죠. 수십 년만 가지면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 예산처럼.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게 제로가 돼버리니까 성과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KBS가 가지고 있는 신의 직장이 안 되는 게 그때부터. 무슨 말이에요? 신의 직장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래서 광고 절대로 포기 못해요. 지금 40% 더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사장은 그럴 수밖에 없느냐? 개혁적인 사장이 처음에 들어온다고 치고 봅시다. 개혁적인 사장, 자 KBS 이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광고 30% 이내로 줄이고 뭐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장 못 와요. 왜 못 와냐고 뭔지 아세요? 노조 반대하죠. 막 이렇게 덤벼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부에서 그런 사장을 못 내보냅니다. 왜? 임명도 받기 전에 뭐 온갖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헤맵니다. 설사 그런 사장이 여당 추천 이사들이 해가지고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1년은 싸웁니다. 악을 쓰고 싸워요. 노조하고. 자 1년 싸워가지고 그냥 거의 만신차이가 됐는데 노조하고 이 난리가 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년 차서부터는 도덕적 해이가 와요. 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죠. 2년 동안. 행여 연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더하시죠. 그때부터는. 노조에 퍼주기. 그러니까 앞에는 임금 인상 제로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이면 협상이 한 7, 80개씩 들어오는 거죠.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 이사들한테 이면 협상 공개 안 합니다. 그거 갖다 달래도 안 줘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얘네들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화에서 KBS 개혁을 요구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KBS가 이념적으로도 수신료로 100% 운영하는 방송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이념적으로 맞고 공공재원이니까 현실적으로도 광고 지원을 빠져야지만 KBS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있는 한은 그렇다고 우리 임금 올려달라고 지금 평균 임금이 1억이 넘는 회사가 임금 올려달라고 겉으로 데모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못합니다. 그 내용을 그건 국민들의 동의를 못 얻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겉으로 내세우는 건 정치적 동의 얘기하고 뭐 이거 얘기해서 뒤로 이명계약은 그거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도덕한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얘기해 보시면 감사원 감사 결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동무 형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버넌스 얘기만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왜 이렇게 거버넌스 문제가 됐느냐. 거버넌스 문제를 하면 지금 KBS의 이사회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처럼 아까 우리 같이 하시는 선생님은 책임도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KBS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상 선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11대 7대 4로 여야가 방통위가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것도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방통위가 그냥 방통위가 여야 의원으로 여야 추천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이 그거로 나눠 먹기로 해서 들어오는데 실제 들어와가지고 이사회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의안들이 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정치적 판단에 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의안들이 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고 좌파단체 요구하는 게 특별다수제라는 거예요. 특별다수제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분의 1을 가자 그러는데 보수 진영에서도 그 찬성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건 내가 볼 때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뭘만 모른다. 이게 왜냐면 보수 진영이 3분의 1가 되면 어떻게 했냐. 7명 가지고 사장 임명 뭐예요. 웬만한 중요한 사안 다 의결 통과 안 됩니다. 그럼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특히 사장 선임 같은 경우는. 자, 야당 동의, 그럼 여야 영수회담 해야 됩니다. 그거.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완전 정치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사장 선임 안 되고 막 헤매면 어떤 일이 보냐. 첫 번째
가능성, 사장이 연임 안 되고 계속 질질 끌립니다. 그럼 누구만 좋냐? 누구만 좋아요? 지금 노조만 좋은 거예요? 종사자만 좋은 거예요? 추인 없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첫 번째죠. 자, 그러면 여야가 합의된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방송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사장 선임한, 사장이나 이사 되는 것 중에 가장 반대하는 게 뭐냐면, 뭐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 이거 반대하거든요. 캠프에 있던 사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캠프에 있던 사람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씩 하면요, 대한민국 교수 중에 절반은 다 캠프에 들어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 쪽에 일하는 교수들 아마 하나씩은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 안 걸린 사람 중에 뽑자. 쉽죠. 무능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능사장 앉혀놓고 하면은 누가 되겠어? 누가만 좋아요? 종사자만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창혁 사태가 그래서 난 겁니다. 사장 내보냈잖아요. 게이트키핑 구조가 많이 무너졌어요. 사장이 가지고 있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정치부장 다 입원해버리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기사장 나가버리니까. 왜 그러냐? 그냥 뭐 그 밑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사실 KBS라는 바도가 그 폭로성 기사를 저녁 종합뉴스 때 1, 2, 3를 꼭지 3개 내보는 그렇게 안 내, 그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면 그 절대로 그게 안 나가죠. 굉장히 많은 아마 그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뭐 할 거예요. 근데 내보내잖아요.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죠. 사장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려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방법은 뭘까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영사기구 성격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별도의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말 공영방송을 법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공영방송 규정이 어디 있냐면요. 공교롭게도 방송법에는 없어요. 어디 있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있어요. 82조 2항에 있습니다. 선거 관련 토론회는 KBS, MBC가 한다. 그러면서 그게 공영방송 KBS, MBC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법이 방송법에 놓고 공직선거법에 그걸 넣어놨어요. 그래 그걸 근거로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법을 만들고 분명하게 어디까지가 공영방송이고 이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책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기구가 상설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상임 이사해가지고는 아무도 못해요. 제가 아까 월 1회라고 법에 돼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회의비를 주거든요. 그게 올 때마다 회의비를 주기 때문에 비상근이기 때문에 우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줍니다.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뭐 간담회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야 한 달에 한 100몇만 원 받고 월급 없다고 그러는데 월급은 없습니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사 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MBC, KBS 다 비슷한데요. 한 200만 원 좀 더 주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의비 찰 때마다 한 1만 원씩 주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비상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KBS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뭐 찾아다닐 겁니까? 그나마 KBS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뭐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알겠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공식정보 외에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최근에 KBS 출신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사회도 KBS 출신이 다수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 아니겠어요? 사장도 이제는 후보 오르는 사람 다 KBS 출신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팔은 안쪽으로 보여. 이사회에서도 KBS 편을 들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게 모니터링, 감시 규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자기가 도리어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오래 근무했으니까요, 그게. 아니, 안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에서 별도의 규제기구가 상설화돼야 되고, 그래서 별도의 규제기구를 따로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영국의 BBC, 발제하신 선생님이 뒷부분에 BBC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BBC는 15년에 한 번씩 영국 왕실에서 시커장을 받는데요. 15년에 한 번의 모니터링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어세스먼트를 해요. 근데 그 어세스먼트를 하는 게 뭐냐면요. BBC가 5개 채널이 있는데 각 채널에 편성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 편성 책임자들이 자기네들이 내년도 방송 계획서를 냅니다. 예산 계획서 같이 내요. 그거를 BBC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 이 예산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만큼 너한테 주겠다. 우리 수십 년 중에 이만큼을 주겠다라고 일종의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그래서 1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잘 만들어놓은 걸 평가해서 내년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져가는데요. 우리가 그런 BBC 같은 트러스트를 만들 수 없다면 BBC는 12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한 번 뽑은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때 비비스 트러스트 위원들을 뽑을 때 집권한 정당이 다 먹어요. 12명을. 그런데 다 먹었는데 정권이 뭐 의원내각제가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다 바꿀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기 보장을 해주는 거죠. 내보내지 우리처럼 뭐 대통령 정권 바뀌었으니까 다 나가 이거는 못하는 거야. 임기 보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뽑을 때부터 어떤 방식을 갖고 있냐면 상당히 정치적 균형성을 유지를 해요. 비교적. 그리고 이제 법에 아예 일부 지역 대표는 아예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정치 문화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이 다 먹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구조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독일도 상당히 그 방송위원회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은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수신료위원회 권한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위원회는 뭐냐면 비상임인데요. 주마다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냐면 뭐 법에 아예 단체들이 명기돼 있습니다. 어떤 데는 70개 정도 되고 어떤 데는 5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50개, 70개 단체에서 그냥 대표가 방송위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상임이기 때문에 주로 방송의 사장 선임하고 내용에 관한 얘기만 좀 주로 중요한 결정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따지면 시청자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구조고요. 실제 예산과 관련된 감독은 수신료위원회라고 하는 KEF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계획학자들이고 경영학자들이고 다 이쪽이에요. 경제학자들인데. 근데 이쪽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방송사의 모든 프로그램 제작비, 제작 원가, 그 다음에 뭐 물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수신료를 매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 그걸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그걸 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눠가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좀 시간을 좀 많이 쓰셨는데 그냥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우리도 배우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정석 위원을 보시는데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주 스타입니다. 워낙 그 페이스북에서 그냥 촌철살인을 뭐 많이 하셔갖고 여기도 보니까 그 시청자 주권 관점에서 코멘트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마이크 한 15분 정도 할애드리겠습니다. 네, 발제해주신 선생님의 선생님께서는 이제 KBS의 경영과 이제 지배 구조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보론 형태로 이제 수신료 문제와 시청자 주권이라는 제가 아젠다를 좀 잡아봤는데요. 저는 KBS에서 이제 93년도에 KBS에 입사를 해서 2000년도에 KBS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KT와 합작을 했던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이제 컨텐츠 사업팀장을 했는데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KBS를 잘 모르세요. 내부에 어떤 의사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PD나 기자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사실 밖에서는 이제 KBS의 노조가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노조는 일종의 행동 부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아젠다 세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PD 협회입니다. 그래서 기자협회하고는 좀 다른데요. 보도국의 기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현실 감각들이 좀 있고 여러 가지를 또 자기들 발로 뛰면서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하고 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특히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하는 PD들이 저도 이제 PD 연합회 지금 간사였습니다만 PD들이 상당히 선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혜랑 저희 PD 연합회장 선배 표현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청정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뛰어난 스마트한 집단이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그냥 평가합니다. 저희들끼리. 이제 그렇게 저희가 PD들이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면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제 노조가 사실상 행동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KBS의 노조는 항상 PD-연합회, PD-협회가 주도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런 PD-협회가 가지고 있는 PD들의 생각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좌파 이데올로기죠. 좌파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어떤 그 의식 하에 그 작용화된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반미, 반자본, 그다음에 민족, 통일, 뭐 이런 식의 그 우리가 흔히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던 모든 코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광우병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뭐 KBS라고 못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고 MBC가 좀 더 세게 나갔을 뿐이고 그 특히 추정 60분이라든지 이런 그 시사 다큐멘터리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이념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려는 이제 그런 어떤 의지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럼 과연 그런 게 공영방송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조금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무엇이 공영이냐고 했을 때 어떤 정의를 외치는, 그러니까 방송이 정의를 외치는 것이 공영인가? 방송, 언론의 역할이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PD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사회를 변형시키겠다는, 방송으로 사회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면 KBS 내에 어떤 뭐 임원들, 본부장, 뭐 국장, 사장 다 소용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이번에 그 사장으로 지금 임명되는, 지금 논의가 되는 조대현 사장 후보님이 저희 직속 선배셨는데 저도 비판을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존경하는 선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경찰 내부의 끈끈한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듯이 이 PD 사회는 또 기자 사회는 그 뭐랄까요, 그 선배와 후배 간에 이제 도제식으로 넘어오는 그 어떤 내면화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직업 의식이 상당히 연대가 공고하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한 식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KBS의 내부 인사가 KBS 사장이 되어서는 KBS 개혁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지만 KBS 사장으로 가시는 걸 제가 반대를 입장을 표명했는데, 가능하면 KBS에서는 KBS와 연고가 없는 외부 인사가 오셔서, 특히 경영 전문가가 오셔서 경영적으로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사가 방송을 맡아서 거의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 그래서 이런 PD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향된 의식, 그 다음에 이런 이념, 그 다음에 그 경영진과 또 노조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유착, 우리 황국인 교수님께서 이제 이면 계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하면 또 간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부장상들은 노조에 못 들어가는데 노조 파업하면 부장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기 임금 협상에서 임금 오르면 부장님도 임금도 오르니까 부장님도 오르고 다 좋아합니다. 파업하면.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견제를 하려면 역시 시청자라는 그 어떤 존재가 다시 부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수신료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수신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신료. 그게 저기 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뭐 received, receiving fee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원래는 그게 라이센스 fe입니다. TV 라이센스 fe인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저기 그 86년인가요? 그때 그 헌재에 이제 그 이 방송을 전기료와 같이 합산징수하는 거에서 이제 헌재 선거했었는데, 거기서 헌재가 어떻게 그 해석을 했냐면, 수신료라는 것은 TV를 보유한 것에 따른 특별 부담금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TV를 갖고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영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어요. 라이센스 피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래서 영국은 2008년도에 BBC가 Response for 그 Information Freedom이라는 그 보고서를 내면서 TV 수상기만 갖고 있다고 해서 라이센스 피를 내는 게 아니라 라이브 TV, 그러니까 방송을 볼 때 그 보는 것에 대가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TV를 갖고 텔레비를 안 보는데 왜 수신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헌재 해석은 TV를 갖고만 있으면 네가 TV를 보든지 안 보든지 다 수신을 낸다는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굉장히 법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국이나 일본 같이 수신료를 라이센스 피를 공영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본다면 이 수신료는 일종의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기요금이나 뭐 수도요금. 그러면 그 퀄리티에 대해서 수신자가 그 베너핏을 보는 수신자가 일종의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수신료를 내는데 왜 이렇게 방송을 만드느냐?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TV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는다 그러면 항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죠. 보는 거죠. 만드는 대로 주는 대로. 이게 시청자 주권에 있어서 수신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 주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신료에 대한 컨셉을 좀 이게 다시 우리가 그 시민 사회에서 이거를 다시 재정리를 해서 KBS와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 TV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보고 그 수신하는 그 공영방송의 퀄리티와 질과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BS 내에도 시청자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그 상당히 그 좀 위상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 법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그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PD들이 상당히 시청자위원회를 의식을 많이 해요. 사장이나 이사님들은 별로 저도 의식을 안 했는데 시청자위원회에서 뭐라고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번에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그 시청자위원회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청자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또 잘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자 주권적 관점에서 수신료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KBS 수신료가 2중 3중으로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고, IPTV 볼 때 내고, 위성방송 볼 때 내고, VOD 볼 때 내고 막 이렇게 내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시민사회에서 헌재가 TV를 보유하기 때문에 뭐 수신료를 내야 된다면 차라리 세트박스를 달아서 KBS 많이 보는 사람이 많이 내게 하자, 수신료를. 안 보는 사람이 안 내게 하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자동차 주행세 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산 목적이 주행하는 목적이니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뭐 휘발유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야죠. 그 매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KBS를 계속 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많이 내고 수돗물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전기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고 KBS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내고 난 KBS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선택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KBS가 많은 시청자가 보기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KBS에 있을 때 그 안국정 그 본부장이 계셨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저희는 회진을 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팀들 쭉 회진 돈서 한마디씩 해요. 그럼 별명이 야 1%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1% 그 뭐냐면 시청률 1%짜리라고. 그 시청률 1%면요 아침에 옛날에 여러분 그 채널 조정 시간 있었잖아요. 그 칼라바 틀어놓으면 그래도 아침에 그래도 한 2% 나와요. 근데 뭐 몇 천만 원, 뭐 1억씩 들어가고 시청률 2% 나왔다 그러면 그건 이제 말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시청률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KBS의 시청률이 떨어진다. 많이들 안 본다. 많이 안 보니까 당연히 수신료가 적게 거친다. 이 얘기는 맞다. 이건 맞는 얘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야만 KBS PD들도 뭔가 각성을 하고 이념적인 어떤 편향에 의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자기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그 정상화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청자 아까 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KBS 내에 경영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진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수용자로서의 하다못해 세금도 납세자 주권이 있는데 수신료를 강제로 거둘 거면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의 그 입김이 평가가 제작진에게 전달이 되어서 제작진이 그 시청자들의 평가에 의해서 뭔가 그 결과가 나오게 제가 뭐 제안을 하나 만든다면 시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평점을 내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점을 이렇게 낸다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하위 예를 들어서 하위 10%의 피드들은 회사가 강제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식의 어떤 좀 너무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 너무 노는 피디들이 많아요. KBS 안에서 피디들 너무 많이 놉니다 사실. 여러분 KBS 드라마 PD가 한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드라마 프로그램이 KBS 드라마 프로그램이 한 10개 되나요? 그러면 PD가 아무리 말하면 한 20명, 30명 될 것 같잖아요. 한 100명 넘습니다. KBS 드라마 PD가. 뭐합니까? 드라마 못다한 PD가 놉니다. 안에서. 놀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기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리고 KBS 내 묘한 그런 어떤 KBS의 그 안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제가 KBS에 있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카스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골이 있고요. 골품제로 갔습니다. 우리 신라시대. 그러니까 성골 진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골은 이게 시사 다큐멘터리를 합니다. 고급 다큐멘터리, 시사 다큐멘터리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진골이 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억의 10분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육두품이라는 분들이 이제 뭐 하냐면은 주로 이제 쇼양이라고 하는 교양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걸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그래가지고 데일리 프로그램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KBS 내에서 자생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업무가 배치가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권이 바뀌면 해골이 선골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골이 선골로 올라와서 그럼 당연히 프로그램 못하죠. 자기가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윤주 사랑 때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질들이. 그리고 잘 만든 PD들 다 끌어내가고 밑에서 저기다 보내가지고 하방시켜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그 PD들이 자기 역량이 발휘되지 못한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무조건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해서 PD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의 승인이나 인사의 고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을 많이 좀 절약해 주셔서 한 1분 정도 좀 짬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해 보니까 시민단체들도 시청자위원회 관심을 진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료가 영어로 금방 안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 구독료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브스크라이브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타임, 뉴스윅,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구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구독을 했는데 우리 그런 컨셉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구독료를 내면은 당연히 그쪽에서 뭐랄까 이걸 기꺼이 지불하시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어떤 질은 올라갈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강의 평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수들이 사실은 좀 규율이 되거든요. 좀 휴가 같은 것도 좀 자제하게 되고 빠지면 꼭 보충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작년 강의하고 좀 달리 좀 내용도 바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청자 평가가 들어가야 그 프로그램이 좀 질이 좋아지는데 그런 거 연결된 그런 시청률은 기껏 내겠지만은 그야말로 텔레비를 사는데 부과되는 어떤 일종의 무슨 부담금이라면 이거는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쇼양도 들었습니다. 쇼와 교양의 약자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캐스트에서 해골이 사실 선골하고 별로 언제 해골이 내일 선골될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 굉장히 중요한 그 꼭지 같은데 여기 이제 세 번째 토론인데요. 역시 법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니까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그 독립성을 확보한다면서 지못 때문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해법이 있는지 한번 우리 김민호 교수님 모셔갖고 KBS 이사 및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한 15분 정도 안포를 좀
네,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청명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민호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황근 교수님께서 이 생각 없는 보수학자로 저도 특별 다수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 한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생각 없는 보수학자가 됐습니다만 예, 나름 이제 저는 그걸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KBS 문제를 지금의 프레임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항상 KBS 해법에 실패해왔던 이유는 터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미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바뀐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닭에 이제는 지금과 같은 어떤 프레임, 다시 말해서 우리 한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KBS의 노조를 조종하는 세력이 좌파 세력이고, 그리고 어떤 정권적 차원에서 이를 막는 것이 보수 진영이다 하는 프레임은 저는 깨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금의 어떤 진영의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결국 해법이 없다. 그러면 이걸 이제는 보다 더 객관화된 어떤 해법을 가져와야 된다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황근 교수님께서 이사를 하실 때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010년 7월에 KBS 이사장께서 자꾸 바깥에서 KBS 이사 사장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다고 하니 그러면 한 독립안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특별연구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그럼 이렇게 하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그 다음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그리고 이제 PD연합회 회장, 그리고 기자협회 회장, KBS 안에 그렇게 6명이 한번 연구회를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사회 추천 인사로 들어갔습니다. 이사회 추천은 이제 뭐 진영 논리로 얘기한다면 저는 뭐 보수, 그 다음에 그쪽에도 진보가 계시니까 진보 교수 이렇게 해서 둘이 들어왔고, 노조 추천 인사는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전부 진보 쪽에서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PD 분 보니까 이제 뭐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골수 진보이셨고, 기자협회 회장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중립 비슷한데 저희 쪽 얘기를 좀 알아듣는 보수 쪽에 가까운 분이셔서 이렇게 좀 6분이 활동을 3개월 시한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주 출발할 때 목표는 이사회와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만은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연구회를 해산할 때의 결론은 PD연합회 회장과 기자연합회 회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4명이 각자 안을 내는 것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6명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발제문은 사실은 2010년 9월이죠. 이제 3개월 활동을 하고 제가 냈던 안입니다. 제가 냈던 안인데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냈습니다만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6분이 거의 다 가장 그래도 중립적인 안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회 보에도 실렸고 노부에도 실렸고 그랬던 글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박주희 실장으로부터 토론 부탁을 받고 이걸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가 보니까 2010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전혀 업데이트 된 게 없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도적으로 변한 게 없다라는. 재밌는 거는 발제문 40페이지 어디입니까? 우리 프로시딩 42페이지에 보면은요 방송법 50조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봤습니다만은 방송법 제 50조 2항에 제가 볼드 붉은 글씨로 써놨습니다만은 바뀐 거는 이거 하나 바뀌었어요.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게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시행은 8월 29일부터입니다. 이번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안 받았습니다. 왜 이사회가 급작스럽게 사장을 경질하고 새 이상을 뽑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 우리 사회에 괴담이 많죠. 그 괴담의 생성은 대부분 좌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괴담이 생성되는 것을 보면 괴담을 만들 빌미와 토양을 줍니다. 이 유병헌 씨 시체 부분부터 보십시오. 왜 40일 동안이나 뭐가 나오니까 많은 괴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정말. 근데 그 괴담들이 왜 다 나왔습니까? 40일 전에 확실하게 신원이 확보되고 DNA 검출하고 했으면 이런 괴담 생기지 않죠. 근데 그런 토양을 만든다. 그럼 아까 우리 한정석 위원님이나 황금 교수님께서 왜 그러면 좌파 PD들이 KBS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이사회와 사장이 입지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괴담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현행방송법에 보면은요, 이사가 11명입니다. 왜 11명이겠습니까? 아주 수학 논리입니다. 11명 중에서 집권 여당이 7명을 추천합니다. 7명이 어떻습니까? 딱 3분의 2입니다. 이사의 3분의 1을 여당이 가지고 거기에서 사장을 추천합니다. 자, 어떤 괴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사장은 집권 여당과 VIP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프레임 딱 짜져 있죠.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얼마든지 공격합니다. 거기서부터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시청자들은 KBS가 이런 엄청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짜붙이는, 정권이 짜붙이는 판에서 사장 말은 믿을 수 없다. 노조 말은 믿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우리가 프레임은 괴담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짜자는 겁니다. 첫째. 둘째,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10년,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KBS, MBC가 이렇게 막 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이미 이런 대비를 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KBS를 좌지우지해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든 보수와 진보가 뭐 어떻게 되든 우파와 좌파가 어떻게 되든 어느 진영이 들어오더라도 이 사회와 사장이 법 지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명분 있는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첫째. 둘째는 다수 의결제 3분의 2 찬성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야에서 추천을 한 위원 활동을 한 두세 차례 경험을 했는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 역시 여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논의에 있어서 여당의 논의에 제가 심정적으로 같이 동조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계속 활동하면 끝까지 평행선을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제가 여당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당이 꼭두가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들이 여당의 추천을 받고 야당의 추천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토론을 하고 KBS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은 합의점을 찾습니다. 반드시 찾게 돼 있고 결국 찾지 못한다. 찾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KBS 전체의 조직에 누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 보십시오. 지금 여야 다 부담 가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합의점이 이룰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 노조가 딴지를 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괴담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자, 프레임을 봐라. 분명히 이거는 제가 만든 프레임은 뭐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1명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추천을 5명으로 제한해라. 야당이 많죠. 자, 그런 데서 사장 추천을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해라. 황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참 추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장이 추천되면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괴담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프레임에서는 그러면 정부 입맛대로 사장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번에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KBS 진영 사장님도 제가 그냥 이래저래 들은 풍문으로는 뭐 여도 야도 논하지 않는 제3의 무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지금 사장 이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작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회의 힘을 먼저 실어주고 그 이사회의 힘을 실어주는 방식은 지금은 그냥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얼마나 애매모호한 편입니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끼리 터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보더라도 결국 이 사람 누가 임명합니까? 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는 입지를 튼튼히 할 수가 없습니다. 괴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사추천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이사추천위원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든 각계 대표들이 들어가서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검증을 해서 이사를 추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들을 뭐 상임을 하든지 또 권한을 강화하든지는 정관을 또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좋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아마 여러분 기억에 나실 겁니다. 시청자위원회와 이사회의 중간 정도 단계에서 뭐 경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KBS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방법,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KBS의 법적 성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빠졌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죠. 즉 공기업이 아닙니다. KBS는 영조물 법인입니다. 영조물 법인이라는 국가기관인데요. 영조물 법인인데 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관이 이사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와 감사가 없이는 법인을 구성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KBS가 경영위원회 지배체제로 전환을 한다라고 해도 형식상 이사회를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KBS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위원회로 뭐 개편하는 방안도 제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장의 얘기입니다. KBS의 이제 사장을 임명을 하는데 2014년 8월 29일 이후에는 만약에 이번 사장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또 안 됐다, 낙마가 됐다라고 직무 철회한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여러분 KBS 사장 인사청문회 통과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와도 통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야 KBS 사장을 인사청문회 하면은 누가 통과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통과할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치인이 통과될 거라고. 이제 KBS 사장도 국회의원이 할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사장 이제 정치인이 아니면 인사청문회 통과 못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3분의 2라는 특별 다수제보다 더 무서운 게 인사청문회입니다. KBS 사장 못 뽑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미 법이 통과돼서 이제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KBS의 어떤 문제는 바깥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사장과 이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장과 튼튼한 이사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튼튼한 사장과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진입할 때부터 비록 어려움은 있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괴담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객관성을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들어가서 이사의 역할, 사장의 역할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결국 어려움은 있겠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PD협회와 기자협회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아까 우리 한정석 위원님은 PD에 대해서 이 선민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기자협회 분들은 저랑 술 마실 때 이 PD들은 돌대가리들이라고 막 그래요. 네. 진짜 무식하다고 아는 게 없다고 막 그래요. 근데 PD들은 기자들 말이야 뭐 싸가지가 없다고 막 그래요. 굉장히 PD와 기자도 왜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KBS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제 뭐 세노조까지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 복잡한 문제는 제 경험상 조직이 복잡할 때 바깥에서 개입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조직의 문제는 내부에서 풀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풀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이사가 추천이 되고 사장이 임명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보수학자이긴 합니다만은 특별사주제나 이사 추천위원회나 사장 추천위원회를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죠. 뭐 이사고 그다음에 사장이 신실해야 어떤 뭐 억식도 그것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괴담 같은 것도 이제 뭔가 비집고 튀어나오는 것이 이제 괴담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조직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좀 찾아가자. 그리고 또 힘들더라도 난관을 통과한 사람은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치로서 3분의 2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뭐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2시간 좀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 최창규 교수님 이제 경제학 경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박식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 코멘트 못할 것 같은데 역시 최 교수는 이것도 소화를 해서 코멘트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요한 인사는 나중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미자하고 조용필은 항상 늦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한 15분 정도 안팎으로 해서 최 교수님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학의 최창규입니다. 사실 저는 언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매일 또 텔레비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KBS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갖고 좀 상세히 이렇게 좀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뭐 현황을 보니까 2급 이상 간부직이 57%, 그 다음에 1급 이상 간부 10명 가운데 6명은 보직이 없어요. 이 말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다 간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열이 전혀 가려지지 않는 참 좋은 꿈같은 직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1인당 매출액도 보니까 SBS나 MBC에 비해서 KBS가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낮고, 또 MBC나 딴 SBS에 비해서 또 이 손실도 기록하고 있고, 평균 보수도 뭐 기자님들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높은 그런 보수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KBS가 공영방송이 아니고 노영방송이다, 노조가 경영하는 방송이다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견제하는 혹은 그 통제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전혀 없었고 허점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거하고 경영에 있어서 혹은 예산이나 있어서 이걸 제 마음대로 쓴다, 편성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그런 독립성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KBS가 우리가 뭐 공영방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걸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KBS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저해하는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에 자격이 없다. 더구나 일부 프로그램이라도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세금에 준하는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조직에 일하는 사람의 성과가 분명하고 평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나 보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즘 학자들이 논문을 써도 몇 편이 다운로드 받고 누가 보기만 했고 인용이 몇 편 됐고 하는 것들로서 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말 요즘은 시청률이 시시각각으로 다 평가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얼마나 쉽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청자위원회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맞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청률이 시시각각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죠. 시청자위원회 뭐 위원회 뽑는데 또 멋대로 뽑으면 그건 뭐 또 편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수신료를 낸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KBS 그렇게 썩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개콘밖에 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별로 공영방송이라는 느낌이 전혀 저는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뭐 수신기를 가졌다고 강제로 내는 것 저는 사실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무언데 이게 세금하고 같이 냅니까? 분리 징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다른 방송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TV조선도 보고 뭐 다 봅니다. 그럼 거기도 제가 수상기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어떤 거는 내고 어떤 건 안 내고 전혀 저는 그 납득이 가지 않고요. 사실은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공영방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사실상 디지털, 인터넷 이런 것들이 유료 방송 채널 이런 게 나오면서 사실 그 우리가 KBS 국영방송, 공영방송 별로 저는 개콘밖에 감동 주는 것 약간 좀 감동 주는 것밖에 없어요. 별로 공영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보통 뭐 선거 때 다 합니다. 어디나 재난방송 오히려 재난방송 더 딴 데서 열심히 하더만요. 전혀 왜 KBS만 공영방송이어서 수신료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옛날에 방송위원회 제도에서 기관의 뭐 지원보다도 위원회에서 받아서 갈라준다는 차라리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기관을 수신료를 주기보다는 받아가지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연구 계획서를 내고 편성 계획서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서 주면 뭐 MBC에서도 공익방송 할 텐데 이거 저 수신료 중에 이거 공익성에 해당되니까 좀 달라 그러면 주고 뭐 TV조선도 공익 프로그램 좋은 걸 만들어 하면 수신료 받은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공익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공익방송이라고 해갖고 수신료를 준다. 저는 이건 정말 경제학을 하는 저로서는 참 논리가 빈약하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신료 뭐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존재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장과 노조의 그 사이에 국민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데 국민들의 시청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만의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 참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 전체적으로 KBS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경영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이 적자가 나면 수신료 올리고 이런 구조로는 전혀 공영방송을 정말 공영방송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그 적자를 뭐 준조세적인 성격의 수신료로 이렇게 메꾸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KBS 노조는 KBS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 노조가 자체가 정치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얘기하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 적합한 방송이냐 그리고 공익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할 말